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킴과 함께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수는 지난주부터 좀 주춤합니다. 지수는 네. 주춤하지만 정말 이 안에서 종목들이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오늘 뭐 지난번에 또 관심 있게 보자고 얘기해 주셨던 건설 쪽도 괜찮고요. 뭐 전거래일의 조선도 괜찮았고요. 오늘장 또 다이나믹한 이런 종목들의 강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잘 보고 따라다녀야겠죠. 네, 어차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싶으면은 이쪽이 맞겠네 싶으면은 좀 갖고 있는 거 좀 줄였다가 글로 훅 들어가는 게 트레이더의 자세가 아닐까요?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여러 얘기도 많이 드렸었지만은 네. 오늘 또 보니까 뭐 방산 쪽은 왜 이렇게 가는 겁니까? 방산도. 네, 드디어 왜 가요? 방산은 네. 지금 윤 대통령이 19일부터 또 그 해외 순방을 하는데 네. 프랑스, 베트남을 간다고 하는데 왜 방산이 갑니까? 네, 제가 못 드릴 질문을 드렸네요. 방산은 그냥 네. 자체적인 경쟁력 같습니다. 지금 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조정을 잘 받고 네. 쉬었기 때문인가요? 이렇게 네, 그거- 그렇다고 또. 또 그렇고 이제 한화 쪽은 거의 이제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의 대명 우주항공 쪽의 방산의 대명사가 됐기 때문에 네. 요즘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미사일 요격 시스템과 관련된 뭐 이런 얘기들이 또 펼쳐지기 시작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움직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화 에어로보다는 물론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LIG가 경쟁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그것도 보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주제가 이게 아닙니다 오늘. 맞습니다. 근데 오늘 워낙 방산이 강하고 또 고점 경신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베트남 순방 때 K9과 수리온 쪽의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지난주에 굉장히 좀 눈여겨봤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참관을 해서 화력 경멸 훈련을 주관했어요. 여기서 뭐 드론이다 뭐다 온갖 무기들이 또 나오게 되면서 그렇죠. 시장에서 이렇게 또 큰 주목을 다시 한번 방산주가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뭘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강세장 맞습니다. 지금 지수 빠지는데 저게 올라가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 아닙니다. 코스닥이 2% 지난주 빠졌어요. 네. 빠졌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약세장일 땐 사실 추가 하락을 예상하게 되는데 네. 그런 걱정이 안 들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 지수 걱정 안 되세요? 지금 안 들더라고요. 2600 육선 막 2600 테스트하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잘 지지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예. 저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강세장의 특성이 그대로 나온다고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맞아요.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들 약간 속도 조절은 나오겠죠. 쭉 가고 있는데 약간 그런 거 이제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좀 이제 구불구불한 길을 올라간다고 할 때 그때 보면은 그냥 엑셀로 가다간 차 엉망됩니다. 브레이크도 가끔씩 밟아줘야 네. 그래 이제 속도 조절해 가야 가는 거 맞죠? 좀 드라이버 같죠? 네. 네, 분노의 드라이버.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오늘 이제 수급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제 외국인들이 선현물 쪽에서 코스닥까지도 다 한 몇 천억 대 정도 이상으로 매도를 하고 있네요. 네. 코스피 2천억 대, 코스닥 1천억 대. 그런데 왜 강한 섹터는 여전히 강할까요? 네. 이게 핵심이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수도 뭐 우상향 한 이후에 약간 각도를 눕힐 뿐이지. 네. 뭐 이 정도면은 뭐 양호한 조정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시장 분위기는 보면은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니 왜 가는 종목만 가? 내 종목은 왜 이렇게 안 가고 저 그러면 좀 자르고 좀 저쪽으로 갈까? 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자르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게 더 시장에 대응하는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그쪽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보면은 빅테크 5개에서 그러니까 10개 안에 있는 종목들이 다 시장을 끌면서 지수를 끌고 가는 현상이 나오죠. 한국도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주도 섹터 몇 개 안에서 그러니까 펼쳐지고 있는 AI를 통해서 나오는 변화가 지금 뭐 버블이다 아니다 이런 거는 가봐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투자를 다 빅테크 기업들이 거의 몰빵할 정도로 되게 관심이 많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게 트렌드고 버블이 커져가는 과정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버블은 만약에 커진다고 하더라도 초기에는 그걸 즐겨야죠. 그리고 어느 정도 챙기고 나와서 이게 내가 생각해도 와 갑자기 어머니가 전화하셔서 혹시 AI 관련주 샀니? 이러면서 얘기하실 정도까지는 일단 갈 때까지는 가봐야 되겠죠. 그런 쪽의 변화를 보면서 지금은 또 AI가 그렇다고 단순하게 국내에서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AI 쪽에
결부돼서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회사는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AI 의료 쪽 정도의 종목들만 보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AI가 커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한국이 잘하는 게 뭡니까? 하드웨어. 그렇죠. 네. 하드웨어와 함께 거기에 또 기반을 쌓아주는 메모리 반도체, 예. 또 거기 들어가는 장비 이런 쪽이죠. 거기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동참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감되는 게 진짜 뭐 어머님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도 뭐 예,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예. 네. 네, 뭐 누구나 정말 주식에 너무나 막 뛰어들고 불나방처럼 그런 구간은 지금 아닌데 이렇게 강세장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2650선에 대해서는 좀 약간은 저항을 보이면서 쉬어가는데 자, 이 추세가 계속해서 하반기까지 이어졌을 때 목표 지수 때 얼마까지 보실까요? 솔직히 저한테 지수 얘기하시면 제대로 된 답을 들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지수 모르겠습니다. 네, 지수는 그냥 이쁘고 노래 잘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와 상관없이 네. 지금 시장은 한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익률 게임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과정들을 더 체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즉 어떤 분위기만 큰 상황에서 뭐 이 정도에서는 대충 지지하고 그다음에 레벨업하고 하는 과정이 나올 때 그런 걸 안고 지금 지수 플레이 하는 게 아니라 종목들의 플레이를 충분히 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 현상들의 흐름이 보이게 되면 해야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표현들로 봤을 때는 지금은 일단 먼저 보여준 게 메모리 반도체의 대형 쪽이었고 그 다음에 변화가 나오는 또 변화들 대표적인 후공정 쪽이죠.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의 대부분의 특성이요. 그런 걸 바라보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수만 본다고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보다 더 똑똑하신 모건 스탠리 형님들은 2,900 얘기하시죠? 뭐 3분기까지? 네, 그러면 가겠죠, 뭐. 그분들이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지수를 뭘 끌 것이냐라고 보게 되면 코스닥은 에코프로 형제들이 끌 거고, 코스피는 LG에너지 솔루션의 변화보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끌겠죠. 그게 더 지금에선 딱 시장에 맞고 강력하겠죠. 이런 변화를 보게 되면서 두 개 축이 움직였을 때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여파들. 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특히 아마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어떤 매매 기회가 나온다 그러면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건 맞는 거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서도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면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장비가 많이 나올 때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얘기 몇 주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죠. 2차전지 쪽에 대해서 그쪽 보셨으면 좋겠고 게다가 또 한 축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움직이는 이 과정 쪽에서 변화를 또 간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를 보는 게 맞을 거고 또 거기다가 AI가 끌어오는 여러 가지 변화 쪽에서 뭐 로봇이라든가 또 AI에 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또 반도체 설계 로직하는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다 같이 한번 넓게 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 연초부터 AI 로봇, 그리고 4월에 배터리, 이후에 반도체, 그리고 실적 시즌 이후에 자동차 관련 종목들까지 쭉 시장을 끌어왔습니다. 가까이서 이들을 매일매일 보셨던 분들은 근데 나는 수익률에 대한 수혜를 잘 못 입었다, 네포트가. 이런 분들은 좀 무서워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본격적으로 수익률을 즐길 타이밍이 왔다라는 점 계속해서 매주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저희 방송에서는 다른 코너에서 강세장을 예견하는 그 결정적 단서 말씀드렸다고 제가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그게 5월 중순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자,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는 주도주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 어떤 섹터를 가장 주목을 하실지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로봇 AI까지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첫 번째로 짚어주실 쪽은 어느 쪽이실까요? 네,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반도체 후공정 쪽. 이쪽에 대해서 봐야 되겠다고 강조를 드리는데 뭐 이렇게 다 올라갑니까 또. 그 사이 지금 1시간 반도 못 참고 지금 다들 급등하고 있으면은 제가 할 얘기가 없는데요. 네. 이런 자리에서 뭘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이게 지금 트렌드다라는 쪽을 한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트렌드냐면은 보통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저희가 사이클만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다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편하게 SK하이닉스 사고 전공정 쪽에 뭐 있나 보면은 뭐 원익그룹들 사고 뭐 이런 몇몇 종목들만 사도 시장 수익률 충분히 따라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죠. 왜냐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보다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움직임이 나오겠지 했던 것보다 한 단계 더 레벨업 했다는 얘기는 그 외에 뭔가가 좀 끌어주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거 하나가 AI일 거고, 그리고 또 그 하나가 저희가 얘기하는 뭐 DDR5 관련된 쪽일 거고,
이런 쪽일 텐데 이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AI가 끌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칩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칩을 가지고 주변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같이 예전보다는 더 많이 그리고 또 이제는 패키징을 하기 시작해서 그거를 고단화로 쌓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나오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이게 하나가 아니라 그 all for one. 그래서 다 같이 패키지로 만들어서 끌고 나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 패키지를 만드는 과정 쪽에서 보통 지금 삼성전자가 쓰는 방식과 TSMC가 쓰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위로 쌓아간다는 얘기겠죠. 적층으로 쌓아가기 시작하는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어떤 트렌드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게 되면 후공정 쪽에서도 테스트가 중요하죠. 테스트 같은 경우는 불량품 들어가게 되면 이거 패키지 그 비싼 거 다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테스트 중요하고 그다음에 패키징하는 과정들이 중요하겠죠. 그럼 이 두 가지를만 본다고 하더라도 후공정이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DDR5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겠죠. DDR5도 지금 저기 예전에 DDR4와 5를 보게 되면 그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달라요. 이거 두께나 크기 자체도 다릅니다. 이게 안에 들어가는 패키지랑 들어가는 10 저항기 인덕터부터 다 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PMIC라고 하는 그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전력을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DDR5가 안에서 자체적으로 저전력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설계돼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없던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또 보면 패키징화돼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는 패키지가 대세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패키지 쪽에서 지금 AI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기존의 삼성전자나 TSMC도 마찬가지겠지만 미리 다 구상을 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패키지가 아니라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다 라는 쪽으로 구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시장이 빨리 오다 보니까 대응이 빨라지는 거겠죠.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보면 그 안에 들어가는 쪽에서 보통 이렇게 위로 쭉 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어떤 메모리 반도체를 쭉 싸게 되면은 그냥 쌓고 레고처럼 쌓아놓고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렇게 되면은 고정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어떤 안에 들어가는 이제 실리콘으로 전극기를 만들어 놓고 전기동 장치가 또 같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하는 장비가 한미 반도체. 그래서 이렇게 강했구나라고 네. 볼 수 있는 거고 거기다 또 하나 이번에 또 기판 쪽에서 보게 되면 하나씩 또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를 또 좀 오염 물질을 좀 제거하고 거기다가 또 거기 숄더볼이라고 하는 그냥 숄더볼이 아니라 마이크로 숄더볼이라고 하는 작은 것들이 또 붙어서 고정을 해서 전력을 또 이동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런 거 관련된 업체들이 PSK 홀딩스 요즘에 오늘도 지금 보니까 15% 올라갔네요. 그렇게 오르고 또 올라갑니다. 네. 그런 시장에 맞는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종목들 그리고 또 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거 되는 거 맞아라고 했었던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제우스 같은 경우도 실적 그렇게 좋다가 오늘 같은 경우 또 반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변화를 봤었을 때 아마 이렇게 시장의 트렌드가 맞춰가는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은 계속 또 체크하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이런 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가 아니라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거기 적용되는 장비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네. 그에 따라서 수혜를 보겠네가 더 먼저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월봉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PSK 홀딩스 같은 경우 지금 자리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직전 고점입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직까지 매출이 자체가 500억, 700억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볼륨 자체가 커졌을 때 단순하게 PSK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체 사업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레벨업은 여기까지도 열려져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I 시대에 이런 후공정의 그 공정 자체의 공정 자체의 가치, 그리고 그에 대한 수요 증가, 또 여기에 DDR5로서의 교체 모멘텀들, 이러한 반도체의 어떤 업황의 바닥보다도 좀 성장에 대한 모멘텀들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우선적으로 관심 있게 보자. 네.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공정 안에 있는 종목들 더 네. 크게 관심 있게 보시죠. 말씀해 주셨던 PSK 홀딩스 같은 종목처럼 이렇게 치솟는 쪽이 있고 네. 또 상승 추세를 그려가면서 흘러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강세를 보였었던 프로텍 같은 종목들도 네. 지금 5일선에 걸쳐서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데 저가 네. 매수가 살아 있어요. 네. 5일선 따라가면서 이들 종목들 매매를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한데요. 네. 이제 프로텍 같은 경우는 일단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끌고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회 나왔을 때 오늘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그렇죠. 예. 그 대주주인가요? 누가 하나 매도했다고 얘기를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출렁이는 걸로 아는데 네. 악재 나왔을 때.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분 관련된 얘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펀더멘털이 큰 영향이 없다 그러면 붙어봐야 되겠죠. 그러다가 예. 어떤 낙폭 줄이는 거 보고 빠져나온다든가 하는 정도까지도 대응을 하는데 근데 이런 거는 아무래도 어떤 대응력이 그대로 끌고 가기보다는 많이 오른 차원에서의 대응은 좀 약간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 나머지 흐름들 이제 막 움직임이 시작하면서 태동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또 하나가 볼 수 있는 게 저희가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런 네. 거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쪽에서 오버레이라고 하는 쪽인데 계측 장비죠. 이쪽 네. 계측이 뭐냐면은 웨이퍼의 수평 이 수열 이게 계열 수직 계열을 잘 맞춰 놓는 이런 장비들인데 이런 것도 시장에서 알려지진 않았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어떤 전공적에서 후공적으로 넘어가는 변화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이 회사도 물론 앞에 대주주가 FS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또 성과 같이 내서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겠죠. 이런 것도 후공정 업체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테스트에서 패키징까지 가는 회사들도 전반적으로는 다 탐구하고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은 뭐 여전히 많이 있다. 네. 대장주도 있고 이렇게 관련되어 있지만 아직 크게 움직이지 않은 그런 종목들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계속해서 파봐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또 오늘 관심 있게 볼만한 섹터 네.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좀 움직인다고 보는 시각이 여전합니다. 경민이, 경기 민감주 볼까요? 네, 경기 민감주를 볼 때 가장 경기 민감주의 그럼 핵심은 그거죠. 중국이 좀 움직이느냐, 움직이면은 그에 따른 수혜를 보느냐, 반도체인데요. 결국은 경기 민감주의 핵심은 반도체다. 뭐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 네. 또 보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 쪽에서 또 가장 이번 주에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들이 계속 이어지겠느냐라고 해서 바로 내일이죠. 내일 또 LPR 관련된 발표가 나왔을 때 뭐 시장에서 거의 할 걸로 보여집니다. 할 걸로 보여지고 그걸 통해서 중국의 변화가 살짝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래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뭐 건설 기계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약간 연결이 또 그쪽과도 돼 있죠. 중국의 경기 부양 대표적으로 인프라 투자 쪽에 집중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무거운 부동산들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변화가 나오겠죠. 그럼 그게 나왔을 때 대표적인 두산 바켓이 아니라 이번에는 오히려 인프라 코어 이쪽이 좀 강할 수가 있겠죠. 이런 쪽으로 보고 아마 인프라 코어가 강하게 되면 저희 전통적으로는 하부 주행체 관련된 종목들이 더 강합니다. 두산 바켓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쪽 보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뭐 진성 TC 대창단조 이거는 움직이면서 같이 변화가 나오겠죠. 그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게다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동안 참 처절하게 못 올랐던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건설주죠. 건설주도 이유가 뭐건 간에 건설 기계가 움직이다 보니까 그냥 아니 나 이러고 있으면 돼? 라고 하는 움직임이 좀 나오면서 게다가 아까 보니까 대우건설이 강하더라고요. 대우건설, 현대건설 축이 강하다는 얘기는 또 원자력 관련된 쪽에 EPC 업체들 쪽으로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이쪽들도 같이 고개를 들 수가 있겠죠. 이런 변화를 같이 둥그스름하게 같이 움직이는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는 쪽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또 봐야 될 게 건자재 쪽이죠. 건자재 네. 쪽에서 저희가 보통 모듈러 주택이라고 하는 거 한때 지난 그 중동의 그 네옴시티 네옴시티. 관련된 쪽에서 한번 움직였었던 부분들 같은 경우도 괜히 이제 자극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쪽이 움직이는데 왜 나 아직까지 여기 있지? 하고 하게 되면 움직이는 변화들 이런 것까지 확대 해석하게 되면 아마 이번 주에는 중국 경기 부양이 던지는 효과와 함께 변화가 조금씩 더 들어올 수도 있겠다. 한쪽도 열어놓고 보시는 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건자재 쪽이 움직였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건자재 쪽에 뭐 가구까지 가지는 않고 있고요. 네. 가구는 워낙 지금 실적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쪽까지는 가진 않지만 뭐 모듈러 관련해서는 SY 뭐 이런 종목들 네. 그렇죠. 계속해서 어제 전 거래일 그리고 오늘장까지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조선주 가운데서도 강조를 해주셨던 대우조선해양, 하나오션 네. 네, 금요일장의 강세가 아주 돋보였습니다. 네. 예, 이렇게 조선, 건설, 또 건자재 그리고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LS 쪽과 그렇죠. 또 한 가지 종목이 뭐가 있었죠? LS나 아니면 뭐 재룡전기나 HD 일렉트릭이나 뭐 저 개인적으로 효성중공업을 제일 좋아한다. 예, 이렇게 예.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네.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저희가 경기 민감주를 볼 때 그냥 알고 있는 철강화학 말고 이번에 좀 특화된 쪽에서 숫자 보이는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선주가 가장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게다가 또 전력기기 쪽은 작년부터 강하게 계속 움직였다 보니까 피로감이 쌓일 수는 있는데 이쪽에서 숫자가 안 나오게 되면 바로 밀리겠죠. 하지만 수출 데이터 보게 되면 여전히
데이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안고 움직인다 그러면 계속 레벨업은 나오겠다라고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의 축은 꾸준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릴 때마다 대응을 할 수 있는 쪽이다라고 보시면서 대체할 수 있는 쪽이 없거든요. 초선도 마찬가지로 배 만드는 쪽 중국이 한다고요. 네, 만들어 봐야 구멍 숭숭 뚫린 배, 이러면 안 되죠. 예. 이런 거보다는 또 한국이 잘하고 있는 쪽, 그리고 거기다가 전력기기 쪽도 지금 쇼티지인데 납기에 맞춰서 딱딱딱 대응할 수 있는 쪽이 아직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쪽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근면성실의 대주자 한국 업체들이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보게 되면 시장에 맞는 전략은 이쪽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 좀 악재가 나온 종목은 라면주거든요. 네. 근데 라면주도 아랫꼬리를 이렇게 길게 달면서 낙폭을 줄이고 있어요. 네. 네, 이것만 봐도 참 시장의 심리가 강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그렇죠. 근데 이게 그건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움직이는 섹터 쪽으로 보게 되면 대표적인 게 금융 쪽이죠. 금융주는 거의 변화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네. 같은 시대에. 그리고 또 아마 실적은 그렇게 나도 전혀 어떤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없는 섹터가 그쪽이고 그러면 지금부터 걱정하는 게 그거죠. 금융주는 또 금리가 만약에 정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 예대 마진은 더 벌어지는데 한계가 있겠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는 게 이런 현상이고 또 음식주 쪽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죠. 뭔가 근데 자꾸 이제 정부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업체들이 내리지는 않는다고 하게 내리는 신호는 나올 것 같습니다만.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레벨 자체는 벌써 2번, 3번 정도 올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조금 밀리는 정도라고 하지만 그 사이에 빠지는 물류비라든가 거기다가 또 원료 가격들, 곡물 가격들을 생각하게 되면 또 레벨 다운은 될 텐데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요즘 보니까 곡물 가격이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 고민이 많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정부 입김도 중요하겠지만 곡물 가격이 반등하는 거에 따라서도 지금 약간 압박이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주도주는 사실 뭐 딱 정해져 있지만 경기 민감주라든지 여타 순환매 보여주고 있는 섹터들은 주도주까지 포함해서 쭉 관심 있게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 10가지 섹터 넘습니다, 지금. 그렇죠.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쪽은요. 네. 정말 많은 섹터들이 지금 동반해서 움직이고 있고 이게 점점 더 확산되는 듯한 분위기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가운데서 뭐 이번 주는 지금 미리 이미 언급이 됐지만 대통령 순방이라든지 네.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중국의 그런 부양책들 구체화되는 부분들 네.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 뉴스 계속 쫓아가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을 계속 추적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트레이딩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어려우시면 그냥 반도체로 몰아가시고요. 네. 그래도 충분히 성과 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만 하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한민국이 잘하는 거, 또 2차 전지 쪽도 약간 비중을 같이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끌고 가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또 베트남 정상회담이 있죠. 이번에 가서 정상회담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가장 큰 핵심은 어떻게 베트남에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진출해서 거기서 성과나는 업체들이 많고 여러 가지 어떤 과거의 중국의 역할을 대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우호적인 전략적인 변화가 좀 많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동남아 쪽들도 가장 걱정인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점점 야욕을 넓혀온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할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자체적인 국방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는 변화일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베트남은 개발도상국가입니다. 그러면은 개발도상국가가 되기 위해서 여기 경계를 계속 끌어올리고 많은 업체들이 또 중국을 반대해서 베트남 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기반이 마련돼 있어야 되겠죠. 인프라를 건설해야 됩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또 전력 관련된 인프라 쪽이나 이런 쪽을 또 계속 끌어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발전 계획이라든가 거기다 나오는 또 풍력 계획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하나의 신재생 에너지도 맞춰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베트남이라고 그 동남아 국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런 쪽에 변화들이 나왔을 때 그에 따른 또 투자에도 같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그걸 또 만약에 국내 업체들이 유치했다. 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진짜 이번에 순방으로 뭐 방산이라든지 혹은 뭐 원전 등 혹은 신재생 쪽의 어떤 수주나 뭐 관련한 강한 모멘텀들이 일어날지도 관심 있게 뉴스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뭐 매일 일이니까요. 정말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시청자분들 중에서 백님께서 지금 강세장 맞니?
강세장 초입이라고 합니다. 흐흐라고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기영정님께서 삼성전자 폭락설 얘기해 주셨고요. 코스피도 2,400선까지 하락 가능성, 폭락하면 2,050 이렇게까지 네. 또 악플이 올라왔다는 거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